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여성회에서 활동하는 장세레나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1인 가구,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1인 가구와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사지만 잠깐 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제게 50대 초반에 오빠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달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결국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혼자 수도권에서 생활하던 오빠가 쓰러지기 전날까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저희 엄마 퇴원 문제 때문에 저랑 통화를 했던 터라 다음날 심장이 멎었다는 전화를 받고 상경하는 길에도 사실 믿기 어려웠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응급중환자실에 에크모라는 의료기계에 도움을 받아서 피를 순환시키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에크모를 단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워낙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응급처치는 했지만 이후에 입퇴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있는 대학생인 오빠의 아들, 그러니까 저에게는 조카가 되죠. 이 조카가 보호자 1순위라는 안내를 받았고 각종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옆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병원에 다니시게 된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큰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자라왔던 가족이어서 병원 출입이 제게는 특히 낯설었고 이 한 달 넘은 병원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돌봄과 1인 가구, 그것도 여성 1인 가구의 삶에 대해서 말이죠. 보호자 서명 없이는 정말 간단한 수술도 받을 수 없겠구나.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는 서류 접수조차 못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냐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느꼈던 솔직한 심정이었고 그 당황스러움과 무력감은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 7월 말경에 SNS에서 1인 가구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의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글쓴이는 1인 가구 50대 여성인데요. 흔히 생각하듯 이 연령대 여성에게 있을 법한 보편적인 남편이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실족사고로 응급차에 실려갔고 수술을 받아야 했답니다. 응급실에는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5사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수술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동의서에는 그 5명 중에 누구도 서명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이거나 후배들이었거든요. 글쓴이는 1인 가구라는 것을 밝히고 본인이 서명을 하는 걸로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의사는 난색을 표했고요. 그 뒤에 드나드는 간호사마다 동의서 서명이 있어야 수술을 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족들을 부르라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고 재차 말했지만 아니 멀쩡한 아주머니가 왜 가족이 없냐 이런 반응을 보였고 남편이 없으면 다 큰 자식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생애 첫 수술을 해야 했던 글쓴이는 모든 수술에는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서명은 대부분 본인보다는 보호자여야 하고 보호자는 법적 또는 혈연 관계의 가족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만큼 온전한 정신이 있는 상태였지만 병원은 그녀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 병원에서는 본인보다는 보호자의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가족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고 서너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이고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기존의 보수주의적 가족관에서 만든 제도나 장치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결여, 그 정도 나이면 당연히 이러이러하겠지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 잣대가 얼마나 완고한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나면 몇 살이냐 묻고, 결혼 안 했으면 결혼 언제 할 거냐 묻고, 결혼했으면 아이는 몇이냐 언제 낳을 거냐, 이렇게 묻는 게 통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1인 가구로 사는 게 불편하거나 부당한 현실이 과연 의료기관에서만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1인 가구를 아직 비정상적인 가족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청년 또는 노령 인구의 빈곤층으로 복지 대상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적 보호장치는 물론 정부 지원 정책은 미미하기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늘리기에 그렇게 급급하면서도 1인 가구의 유입에는 무관심하죠. 뜨내기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귀촌 정책에서도 1인 가구는 해당 사항 없음 또는 고려 대상으로 밀려나고는 합니다. 광주 지역 1인 가구도 1990년에 8.1%에서 2015년 28.8%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현재는 전체 세대 중에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사회 전반에 1인 가구 실태와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돌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돌봄에 대해서는 올 7월 말 페미니스트 연구 웹진에 나온 김보영님의 비혼 여성의 부모 돌봄기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거의 제 얘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200%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돌봄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낮은 출생률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의식과 함께 돌봄의 중요성은 전보다 훨씬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보영님은 그럼에도 돌봄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돌봄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즉 독박, 돌봄, 그리고 돌봄 관계에서 폭력 등은 여전히 한 가족 내에 사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돌봄이 가족, 정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대중적 인식은 커지고 있는 반면에 대부분 돌봄은 여전히 가족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돌봄을 제공하는 일이 가족 중 누구의 일이어야 하는가를 두고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는 한국 가족의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집에서 돌봄의 경우가 발생하면 맨 먼저 가족 중에 누가 보살필 것인가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꼽힐 사람은 돌봐야 하는 다른 사람이 없는 독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인 경우가 훨씬 많죠. 딸린 식구가 없으니까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졌을 것이고요. 게다가 여성인이 기본적으로 남을 돌보는 일이 잘 할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래서 딸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닥치면 결혼 여부나 성별, 경제 상황, 나이 등에 따라 누가 가장 적합한 돌봄 제공자인지 정해지는데요. 주로 아들보다는 딸이, 결혼한 자녀보다는 결혼하지 않는 자녀가 주 돌봄 제공자로 선호됩니다. 이는 딸 역할에 대한 기대, 즉 여성이 돌봄에 보다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과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는 따로 책임져야 할 가족이 없으니 비교적 홀가분하게 간병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합쳐진 결과일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비혼 자녀는 늘 부모님의 못다 푼 숙제 같은 그런 자식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자 가장 유용한 돌봄 자원이 됩니다. 물론 가족을 돌보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나 보람 등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자주 괴로운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비혼 여성이기에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꼭 임신, 출산, 양육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력 단절을 느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병원을 선택하는 것부터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비용은 감당이나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치료가 효과가 좋을 것인지 등 돌봄의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누군가 의논할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럴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픈 이를 돌보는 일이 거의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한국 사회에서 내 가족을 내가 돌보는 일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외면했다면 여기저기서 비난받기 쉬웠을 테지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돌봄은 가족의 몫이어야 할까요?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을 쓴 김희경님은 한국의 가족은 압축적 근대화가 낳은 온갖 부작용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복지를 가족이 해결해왔다. 정부가 압축적 근대화 과정 내내 유지한 기본 기조는 선성장, 후분배 정책이었고 그 결과 복지와 교육, 의료, 부양 등 거의 모든 사회적 문제를 가족에게 떠넘겼다. 의료는 사회적 복지의 영역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지만 여전히 양육, 부양의 책임은 오로지 가족의 몫이다. 국가가 시민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기르고 돌봐줄 책임을 지지 않고 가족에게 떠넘기고 때로는 강제해온 것이다.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는데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족이 똘똘 뭉쳐야 했다. 사회 양극화와 가족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구조, 자녀 양육이 거의 전적으로 핵가족 내 부모의 성별 분업에 달려있고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모가 없는 자녀는 정상적 사회성원으로 자라기 힘든 사회구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보영님은 왜 모든 걸 혼자서 스스로 찾아보고 알아보고 결정해야 하는지, 돌봄의 질이 왜 전적으로 개별 가족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일까 질문합니다. 예전보다 많은 제도들이 생겼다고는 하지만 가족이 입원, 수술 등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은 의료보험을 통한 의료비 혜택뿐이었습니다. 물론 의료비 혜택은 큰 도움이 되었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에 고마운 마음을 저도 깊이 느끼게 되는 계기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봄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돌보는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한 달이 넘는 중환자실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보호자를 언제 찾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원 내를 벗어날 수 없었고요.
심지어 그 병원은 중환자 대기실 보호자들이 머물 공간도 없었고요. 옆에 수술실 보호자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에서 다리도 펴지 못한 채 잠까지 자가면서 거기서 오빠가 회생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이 너무도 당연하게 가족의 몫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는 서로에게 돌봄의 책임을 떠넘기는 일도 생깁니다. 게다가 저마다 이런저런 사정을 꺼내놓기 시작하면 가장 덜 중요한 일을 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그 돌봄의 책임을 떠맡기도 합니다. 돈 버는 일과 관계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가장이 아닌 사람이 주로 해당되는 거죠. 아마 높은 확률로 비혼 여성이라는 조건은 이 현실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 이런 식으로 개인의 희생에 기대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돌봄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가에서부터 돌봄에 대한 논의는 다시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점차 돌보아야 할 사람은 많아지고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은 줄어드는 사회에서 돌봄 문제는 대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까요? 돌봄이 단순히 제도적으로 자리 잡는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제도로 자리 잡은 돌봄 영역들이 돌봄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강한 노동 강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보면 돌봄의 제도화가 반드시 좋은 돌봄으로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은 돌봄을 받는 자와 제공하는 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돌봄을 받는 자의 구체적인 필요와 그에 대한 이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제도는 개인마다 상이한 돌봄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기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연구자가 지적한 바 있듯이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 돌봄의 위기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며 보다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변화 없이는 이 위기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영경님은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결코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 돌봄에 함께 힘을 보태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일부 사람, 대체로는 여성들에게 독박을 씌우고 심지어는 그들을 깔보고 비난하는 사회,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일과 돌보는 일을 함께 하다 보면 절대 일상이 유지될 수 없는 팍팍한 사회가 한국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돌봐야 한다는 도덕적 당위에 기반한 주장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돌봄은 이미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돌봄 제공의 역할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전가됩니다. 그것이 가족 안에서의 돌봄이든 시장 영역에서의 돌봄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특정한 사람은 권력 관계에서 상대적 사회적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이 회사에서 돈을 버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면 돌봄의 제공 시간이 경력의 단절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돌보는 일이 한 사람의 삶과 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이 지금처럼 무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봄이 전적으로 가족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와 그를 뒷받침할 돌봄 제도가 자리 잡는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은 조금은 접어두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돌봄이 전적으로 사적인 것이라는 관념에 도전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을 늘리자는 주장을 넘어 돌봄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돌봄의 구조를 평등하게 재구성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이 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어떻게 가능할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 교수는 가족 중심의 돌봄을 넘어 사회적 돌봄으로 젠더 갈등을 풀자고 이야기합니다. 기성 정치인이나 관료, 부모들은 자기 세대의 세계에 갇혀 평생 일자리와 결혼을 전제로 해법을 내리려고 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혼자서도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1차 근대는 아내가 돌봄을 맡고 남편이 돈을 벌면서 유지됐다면 2차 근대는 여성이 사회에 나간 반면 남성들이 가정의 돌봄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며 만들어진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실은 어떤가? 어릴 때부터 입시 공부와 직장을 얻기 위한 준비만 한 여성은 남성 못지않게 돌봄에 서툴다. 그렇게 성장한 많은 능력 있는 여성들은 출산하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직장에 가고 싶어 한다. 여성들은 남성 못지않게 돈벌이에 몰두하면서 육아를 맡을 사람을 고용하거나 어린이집에 장시간 맡겨두려 한다. 그렇게 기획된 가족의 아이들은 장시간 학교와 사교육 시장에 맡겨져 관리 보호된다. 그간 가족에게만 맡겼던 돌봄을 사회적 돌봄의 개념으로 풀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족이 책임지는 복지를 이제는 사회 투자라는 관점으로 바꿔가고 있는 초저출생을 경험한 많은 국가들의 사례를 충분히 고민하고 가족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책임 또한 강화되는 추세를 잘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취업이 어려우니 연애와 결혼, 출산은 유예 혹은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혼의 급증, 1인 가구의 급증은 개인화의 결과가 아니라 불안정해진 삶의 표현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양해진 가족 구성원만큼이나 다양한 가족들이 인정받으면서 사회를 구성하고 정상 가족을 넘어선 다양성에 기반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제도 등의 마련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구성원들이 존재 자체를 존중받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